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에도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 및 암기를 해 놓으시고 계셔야 되는데, 개발 행위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보전의 성격이 강한 곳이고, 밑에는 어떤 개발이 진행 중인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지역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 두 번째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일 때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요. 이 제한권자가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3년 플러스 한 차례 2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장 5년이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냥 여기까지만 암기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서 한 차례 더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주 단골로 많이 출제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5번이나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존에 해당되는 지역이 녹개수가 조우한 문화재, 좀 보존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3년. 그 다음에 밑에 기관지기는 2년 더 추가 연장.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신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리겠죠. 기출문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맞고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죠? 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 느낌이 아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 도시 외곽 권역이 대부분 그렇게 지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성장을 도모시키려는 그러한 지역,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이 6인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하느냐면은 녹관, 농자, 주상공록 중에 주상공은 해당되지 않아요. 녹관, 농자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알아봤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녹관 농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을 하냐면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관리지역, 성장을 위해 시완이라는 배우가 있죠. 시완이 연무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전일 녹관 농자한다. 네, 그렇게 외워두시면 문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특별시 이렇게 유기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요.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은 유기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즉 도로, 공원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석체, 높이, 환경관리,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네.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하고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 중에 기억나시나요? 건기. 지구에는 건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필수 포함 사항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특징적인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축선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도심에서 도로와 건축물의 경계에서 존재하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성장관리계획은 그 정도까지는 그 예민하게 건축선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이 건축선이 없어요. 요거가 특징적인 거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완화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6곳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뭔가 건폐율과 용적률 면에서 좀 완화를 해서 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장려를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만약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원래는 40%였죠? 개사사라. 그런데 50%로 완화해주고요. 용적률은 원래 계획관리지역이 1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25%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원래 건폐율이 20%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0%로 올려준다는 것. 요 용적률이 100에서 125%로 올려준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성장관리 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무작정 한번 지정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타당성 검토는 대부분 5년이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성장관리계획, 이런 것들 대부분 5년이었습니다. 반기인 것도 있었죠. 투기관리지역, 조정지역, 이런 때는 반기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이 부분도 가끔씩 나오니까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두시면 됩니다. 원래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 설치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 뭐 위치를 확장 이전해가지고 새로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래의 공공시설이 있겠죠. 존재하겠죠. 이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된.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은 각각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를 불문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종래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그러면은 이제 안 쓰게 된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이제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즉 행정청에게 그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고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개발행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기존의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보다 훨씬 클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공짜로 다 줘버리면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그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그 내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종래의 공공시설을 개발행위 허가받은 그 비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으니까 꼭 잘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요 경우 비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아니죠.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 시기.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하고요.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청인 경우는 약간 뭐 혜택을 주는 거죠. 비행정청인 경우는 약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요걸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언제 통지하느냐.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 그때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고요. 그 통지한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되고요. 통지는 일단 끝나기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고 그때서야 그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차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